지금까지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금융은 기본적으로 화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금융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이러한 금융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겠어요. 자, 그 변화에 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핀텍이고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자, 돈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돈은 어떤 것이죠? 돈. 아까 이병태 교수님은 지역 가치의 보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돈이란, 자, 우리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그게 돈인가요? 돈이래 정의라는 것은 결국 해보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돈은 숫자가 있는 신뢰 교환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와 신뢰라는 두 가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전자가 토큰, 신용카드, 티머니 이게 전부 다 돈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돈을 우리가 신뢰와 교환이라는 숫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금융은 뭐냐 하는 건데, 금융 기본적으로 미스매치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금융이죠. 근데 왜 금융이 필요해요?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은 내가 돈이 남는데 내중 연금을 위해서 기간의 미스매치. 자, 개인의 기간의 미스매치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줄 사람들은 나는 6개월밖에 못 빌려주겠는데 필요한 사람은 1년이 필요해. 그것도 기간의 미스매치. 시간의 미스매치, 기간의 미스매치가 돈의 규모의 미스매치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가치 미스매치가 생겨요. 서로가 이 가치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치를 누군가가 버퍼링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생겼어요. 돈이 직접 거래가 아니라 이런 뱅크는 원래 만들어진 원인이 벤치에서도 출발하죠. 뱅크는 원래 벤치로 출발합니다. 이래서 이 뱅크가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제대로 규제하면 문제가 크게 생기겠죠. 따라서 금융은 규제산업입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키워드를 우리가 정리해봤더니 가치, 보안, 연결.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는 보안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이거는 돈이죠. 연결, 금융이죠. 이걸 규제.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죠. 근데 저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저런 것밖에 없었겠는가 놓고 보니까 저비용 실시간 맞춤형 금융이 필요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 금융기관이 하는 연결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IT 플랫폼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누가 하느냐? 빅데이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분석과 투자 분석을 누가 하느냐? 빅데이터가 합니다. 금융기관의 백오피스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하는 거죠. 보안은 인증기술이 하게 됩니다. 위치 기반이나 생체 인증으로 하죠. 그리고 연결을 누가 하느냐? 플랫폼이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핀텍은 보안 연결과 빅데이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핀텍을 설명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뭐냐? 두 명의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옛날에 뱅크가 있던 것을 누가 대체하느냐? 프론트 오피스에 해당되는 게 금융기관에, 제가 분명 소개를 안 했네. 금융기관에 있다가, 은행에 있다가 저희 캐선 연구원으로 오신 김혜지 연구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은 두 분 다 금융 현장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프레스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수진 팀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12시 20분까지 가야지 밥을 준답니다. 그래서 12시 15분쯤 제가 끝내고 30분 내에 끝날 테니까. 자, 그래서 두 명이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것이 연결 플랫폼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위 가치 판단, 저 사람이 내 돈을 떼먹을 건가? 아니면 저기다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리스크, 또 혹은 미래 가치, 리스크와 미래 가치를 뭐로 분석할 거냐? 이것을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가지고 인공지능에 분석하겠다. 그러면 기존의 금융기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소위 프론트 오피스의 기능과 백 오피스의 기능을 다 뭐가 대체했죠? IT가 대체했던 겁니다. 이게 핀텍 혁명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이런 핀텍 혁명의 본질을 잘 받아들인 국가는 금융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핀텍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이 아마존의 사례입니다. 아마존이 바스 앤 노블하고 경쟁할 때 아까 얘기했죠? 자, 5,000개 이상의 책방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책방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아마존은 어디다 만드느냐? 온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무한대의 책을 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스 앤 노블은 무한대의 책을 전시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바스 앤 노블이 전시하고 있는 책은 싸게 판다. 거기서 이익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익을 내죠? 바스 앤 노블이 팔지 못하는, 안 팔리는 책들, 이 롱테일에서 이익을 냅니다. 이건 제가 갖고 팔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액대출, 소액자산관리, 실시간 거래, 이것이 바로 핀텍이 등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앞으로 핀텍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오프라인에, 결국 바스 앤 노블의 오프라인 영역까지 아마존이 진출해 들어갔죠. 이 구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금융은 어떤 거냐? 금융은 이래요. 안전하고 불편하거나 편리하거나 위험해요.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거래를 합니다. 계약서도 만들고 대면 거래를 하고 그냥 집을 거래하는데 인감 증명서 받고, 그런데 우리가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한 캔 살 때 인간 증명서 들고 가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안 편리하고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 금융의 영역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금융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금융이 필요하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이 필요해요. 이것을 핀텍이 만들어냅니다. 자, 한국의 금융은 어디에 있죠? 한국의 금융은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뭐로 뒷받침되죠? 공인인증서로 뒷받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핀텍은 어디로 발전할 것이냐? 가장 간단한 결제 성공 환정부터 시작해서 융자보험 채권, 그 다음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 M&A 납세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금융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점점 복잡해지는데, 납세를 제가 제일 끝에 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사는 건 뭐든지 나중에 하니까 제일 끝에 뒀어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핀텍의 유형들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결제부터 볼까요? 자, 결제는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얘한테 물건 샀으니까 돈 보내줘. 이게 결제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결제는 기술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결제가 왜 중요하냐? 핀텍의 출발점인데, 결제, 내가 얘한테 물건 샀으니까 돈 보내줘 하면은 이 거래를 중간에 하는 플랫폼은 뭘 가지게 돼요? 이 거래 기록을 모으게 돼요. 이 거래 기록을 모은 게 뭐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제를 담당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거래 기록이란 데이터의 자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대한민국보다 6년 늦게 알리페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신용카드가 보호되어 있지 않는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8천만 명의 거래 기록을 모으게 됐어요. 그런 그 8천만 명의 거래 기록을 모아보니까 뭐가 나와요? 아, 저 양반은 돈을 안 내놓을 거예요. 저 양반은 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바로바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공산은행이 일주일 걸려가지고 대출 심사하는 거를 얘들은 그냥 인공지능이 즉시 판단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 비용이 안 들어요. 심사 비용이 안 드니까 우선 코스트가 적게 되죠. 거기다가 실제 디폴트도 중국의 공산은행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돈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이 대출 업무를 시작하니까 무조건 돈 벌게 됐어요. 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획득했어요. 그러면 그걸 대출해서 돈을 남들보다 잘해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돈을 모으는 수신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조금만 이자를 더 줘도 사람들은 여기다가 돈을 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투자, 보험, 은행까지 이렇게 진출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일본, 중국 사람들의 거래 기록을 자기들이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리바바의 거대한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알리바바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기술 때문일까요? 이 동일한 기술은 이미 6년 전에 한국에서 다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차이가 뭐죠? 규제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규제 때문에 현재까지도 핀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는데 성공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토스밖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자, 성공 환자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 뭐 간단합니다. 성공 환자는 내가 물건 사서 돈 보내라는 게 결제라면은 나 물건 안 샀는데 그냥 돈 보내. 쟤한테 돈 보내. 이게 성공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건 일도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에요. 환자는 뭐예요? 곱해서 보내면 됩니다. 환율만큼 곱해서 보내면 그것은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건 너무 쉬운 거고 거래 기록을 빅데이터 자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제는 우리 한국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송금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었어요. 거기다가 공인인증 규제를 사실 제가 우리 그 케이스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가능해졌냐 하면은 토스라는 한국의 유니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자, 무료로 송금을 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야, 쟤들 말도 안 되는 일 하네. 무료로 송금하면 도대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지? 자, 토스는 수익 모델이 뭘까요? 왜 무료로 송금했을까요? 데이터를 얻은 거죠. 알리바바가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거대 기업이 된 걸 봤어요. 그럼 바보가 아니라면은 한국 금융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송금해서 무료 송금하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이 토스는 이러한 간편한 토스 쓰시는 안 쓰는 사람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네, 다 쓰고 있죠. 편하잖아요. 네. 편리하고 편하잖아요. 네. 이런 편리하고 편한 토스를 통해서 토스는 데이터를 확보하니까 이제 뭐가 되겠대요?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토스는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금융 중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군다나 토스의 사업 모델은 핀텍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K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자기가 돈을 조달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돈을 조달해야 되는 굉장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스는 그런 부담도 없어요. 중개만 해주면 됩니다. 보험도 중개하고 뭐든지 다 중개해주면 돼요. 뭘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신저를 통해서 대부분의 송금은 수수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수수료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이건 신용카드 시대가 종말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그 본질적으로 수수료를 없앨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포인트도 주고 있죠. 무엇보다 신용카드니까 신용불량자가 돈을 빼먹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제로페이로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제로페이로 하죠. 자, 소액대출하고 투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자, 나 얘하고 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얘의 신용도를 내가 모르겠어. 신용도를 알 수 있으면 내 돈을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신용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도를 분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게 융자가 신용도 리스크를 본다면 투자는 뭘 보는 거예요?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내 저 회사에 투자하면 얼마나 앞으로 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자, 그래서 투자 가치를 분석하면 미래 가치를 분석하면 투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저 회사의 디폴트 리스크를 보면은 융자가 됩니다. 자, 융자가 되든 투자가 되든 이제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핀텍이 2단계 지납니다. 연결, 프론트 오피스를 넘어서 백 오피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백오피스가 핀텍으로 바뀌면서 은행의 백오피스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O은행에서 K은행에서 파업을 했죠. 자, 파업한 결과 고객들은 불편이 있었던 거예요? 없어요. 뭐가 증명된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레이오프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겁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은행은 실제 핀텍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에서 놓고 보면 한국의 문제는 뭐냐? 한국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25%의 고금리거나 아니면 3%의 저금리거나 두 개 시장밖에 없어요. 한국은 중금리 시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만 하더라도 짜장면 하는 집은 거의 안 망합니다. 실제 분석을 해보면 치킨집은 무지하게 많이 망해요. 그런데 자영업에 대한 대출 이자는 은행 가서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왜? 자영업. 왜 그럴까요? 자, 알리바바는 대출을 해줄 때 쓰는 데이터가 얼마냐? 30만 개의 데이터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의 카카오뱅크는 몇 개를 써요? 30개를 씁니다. 자, 30개 가지고 분석하는 회사하고 30만 개로 분석하는 회사하고 누가 나아요? 이걸 사람이 분석하면 돈이 들죠. 인공지능이 돈도 안 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중금리 시장이 없는 거예요. 중금리 시장이 없으니까 자영업의 경쟁력이 생길 수 없는 구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금융이라는 것은 시장의 창조적 파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쟁이 없는 데는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대출시켜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는 데는 돈을 더 공급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사회 전체가 경쟁력을 가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P2P 대출입니다. 자, 한국의 P2P 대출을 승인은 했는데 뭐가 안 돼요? 데이터를 못 씁니다. 소셜 데이터 못 써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7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말라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산관리. 지금 보면은 민트닷컴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이 25,000불 이하의 자산관리는 무료로 자산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VIP룸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이런 VIP룸의 서비스를 뭐 가지고 하죠?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가 묶여진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죠. 자,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규제가 없다면, 은산분리의 규제가 없다면 기존 은행과 경쟁해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카카오가 이깁니다. 왜? 예대 마진 차이를 가지고 기존 은행들은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적게 들어요. 점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점포가 많아야 돼요. 세계 최대 지금 호텔은 에어비앤비입니다. 갖고 있는 호텔 방이 없어요. 세계 최대 렌트카 회사는 우버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차가 없어. 세계 최대 은행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점포가 없는 은행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 인터넷 은행이 그냥 완전히 프리한 룰, UFC 같은 룰로 붙으라고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이자 1% 더 주면 누구한테 가나요? 1% 더 주면 은행한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금이 필요할 때는 1% 더 주면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이 필요할 때는 1% 싸게 대출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 글로 갈 거예요. 그럼 경쟁은 보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 은행이 언벌링 되고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도 언벌링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의 규제, 이건 개혁인데 규제 개혁을 제대로 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워낙 기존에 금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지니까 새로 썼습니다. 미국조차도 이 규제 다 못 풉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한 규제. 아까 신동기 부장님한테 하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 규제들이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금융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이제 이 핀텍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핀텍 금융기관 세 국제가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들은 뭐냐?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오프라인 금융의 규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돈을 빌려주는 융자형 상업은행에 최적화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규제들이라는 것이 우리 5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제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 규제 리스트에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자, 이래가지고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우리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자, 그 밑에 내부에 내부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규제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규제를 가지고 우리 금융을 꼴가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 블록체인 문제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하죠. 자,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자, 그래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시간적으로 블록체인을 설명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아주 짧게 자세한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많은 얘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사회적 변화를 놓고 보는 거예요. 모든 기술은 사회와 공진화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물질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디지털 트랜스폼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가능해졌느냐? 현실 세계가 데이터로 바뀌니까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우리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오픈소스를 공유하게 됐어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됐어요. 자, 이 세상은 전체 우리 경제 규모의 5%에 해당되죠. 근데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등장하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돼요. 이 부분은 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들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공유되느냐? 물질이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물질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물질 공유로 가면서 이 규모가 얼마까지 클 거라고 보냐 하면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50%까지 클 것이다. 2025년에서 2030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뭐가 끔찍하죠? 이 공유 플랫폼 기업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버리면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지냐면 하나가 권력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보와 물질의 불일치가 됩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할 때 이걸 주문했는데 온 거는 딴 게 왔어요. 그러면 이 일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보 신불의 일치 문제하고 권력 분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이미 30년 전에 등장한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냐면 시대적 요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봐라. 블록체인은 기술, 암호금융, 인터넷, 신거버넌스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각각 보는 것마다 다르죠. 자, 이 제일 중요한 블록체인의 개념은 신뢰입니다. 왜? 우리는 신뢰가 필요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신뢰. 그럼 신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신뢰를 문화로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신뢰를 짧은 시간에 구축하는 기술이 있겠느냐? 이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결합하면 신뢰란 건 뭐냐? 이거예요. 투명하고 반복되는 공유가 되면 신뢰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반복되고 투명하고 공유가 일어나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저하고 이제 정다운 대표하고 거래를 했어요. 계약을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거래라는 거는 서명을 하고 타임스탬프를 찍어요. 서명하고 타임스탬프를 찍은 게 둘이 거래예요. 둘이 거래한 거를 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래한 거를 한 블록에 묶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한 걸 다 블록에 묶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1시간 간격으로 블록을 연결해요. 이게 체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어떻게 했느냐? 검증을 합니다. 누가 검증해요? 거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럼 이 개념 어려운 것 같이 어렵지 않아요. 내수업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른 이게 분산 원장, 분산 인터넷, 분산 통화가 되는데 이 차이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느냐면 사전에 검증을 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돈 보낸 거를 확인하고 돈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돈을 보내고 나서 그거를 우리 모두가 내가 정다운 대표한테 돈 보냈다는 걸 우리 모두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검증하고 그 다음 거래가 완결된 것이 거래부터 시작하고 분산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거래와 사후 검증이라는 두 개가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금융은 뭐냐? 사전 검증을 하고 사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보내고 이 은행이 전다 이렇게 선동해 주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직접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공유해서 검증하자. 자, 문제는 중앙 집중이 탈중앙화 되는 겁니다. 이래서 독과점 플랫폼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주장하는 인터넷 2.0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절대로 인식해야 될 것은 만병통치약 공짜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있거든요. 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가 공유해보세요. 우리 파일을 모두가 공유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지의 낭비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터넷 트래픽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낭비시키면서 우리는 분산 네트워크를 해야 될 가치가 과연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월드와이드 블록체인으로 간다고 하지만 너무 한쪽 주장에 혹 하진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양대 기술은 거래하고 검증이라는 두 개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보시고 맨날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블록체인의 본질이 뭔지를 다 설명 안 해요. 그 다음에 왜 블록체인이 등장했는가를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기술은 이거예요. 자, 우리 거래라는 건 뭐예요? 설명하고 시간 찍고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고 이게 설명 기술이에요. 거래 기술이에요. 이 거래 기술 딱 요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검증 기술은 뭐예요? 전부 다 동기화 모두가 같이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다 합의해서 신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노력한 데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기술 세 가지, 검증 기술 세 가지 이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기술을 너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은 신뢰 기술이다. 선거래 후검증이에요. 그래서 사전 검증을 하는 전통금융,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있는 전통금융에서 이제는 non-public 블록체인은 특정인이 검증하겠다. 불특정 다수가 검증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 이해했죠? 블록체인은 원래 쉬운 겁니다.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나 놓고 볼까요? 우리 옛날부터 알던 기술이 있습니다. 도토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소리바다나 토렌토, P2P 네트워크 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설명, 이거 우리 맨날 공인인증 사고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기술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기술이 뭐냐면 비잔틴 장군 딜레마. 비잔틴 장군 딜레마 이런 거죠. 이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격해야지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나한테 공격시키고 오늘밤 12시 하라는데 이놈이 스파인지 중간에 며칠을 바꿔주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하는 게 이게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블록체인의 문제는 이 비잔틴 장군 문제입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인데 분산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분산된 합의를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 환경 많은 문제 생깁니다. 자, 원래 우리가 지금 아까 모두가 생각했던 거는 이 민주화된 금융 시스템을 꿈꿨는데 이 거대한 마이닝 회사가 생겼어요. 이게 민주화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싱가포르에 쓰고 있는 국가 전체 절벽량보다 많이 씁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 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호 통화가 진화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1세대 암호화폐는 블록 생성 기간도 오래 걸리고 확정 판단도 오래 걸리지만 이거는 누구나 참여합니다. 이더리움으로 가면서 이 시간을 줄여요. 그 다음에 EOS로 가면서 거의 10시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릴게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지금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분산된 여러 명의 중심을 갖고 있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게 지금 EOS가 갖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본질적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비단tin 장군 문제 설명을 좀 넘어가 버리는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서 그래요. 자,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문제를 풀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권력의 분산이 투명한 게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권력의 분산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리더십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권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권력이 나쁜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 비잔틴 장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던 건 뭐냐면 모든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신뢰를 확보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싼 민주화인데 이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값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넘어가죠. 블록체인은 이제 뭐가 되느냐면 데이터의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검증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검증하죠. 그런데 차이는 뭐죠? 차이는 거래를 먼저 하고 검증을 나중에 하고 거래를 먼저 하고 검증을 나중에 하고 검증하는 사람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죠.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전체 구조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일부고 탈중앙형 컴퓨팅 인프라, 거래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회계 원장,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모든 걸 보는데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뭐가 필요하느냐?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증명하거나 자산을 증명하거나 뭐 서비스를 증명하거나 모든 신뢰가 필요한데 블록체인이 필요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활용이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 암호화폐가 신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공공보안 신뢰입니다. 산업보안 신뢰예요. 거래결제 신뢰예요. 이 모든 게 다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신뢰가 필요한 데는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불특정 다수가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신뢰를 만들어내겠다.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금융에 들어가고 인터넷 관리에 들어가고 특권에 들어가고 공직에 들어가고 무역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부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는 이게 금일까 버블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블록체인은 버블이면서 금이에요. 버블 속에 금이 들어있죠. 그래서 놓고 보면 모든 새로운 기술들 이것은 혼돈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제도로 발전해 나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블록체인 법안 개정을 발의한 국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 미국은 규제의 유혹을 부딪히고 규제하지 않은 결과 승리했다. 4차 산업혁명도 우리 그렇게 그래서 이 선제적 규제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스마트 레귤레이션. 한국이 스마트 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혼돈의 바다에서 미래 정책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은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규제 샌드 박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블록체인의 활용 정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